이어서 바로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이번에는 1세션 토론은 정말 조금 특이하게도 두 분의 토론자 분들께서 발표 자료를 사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토론 내용을 PPT로 다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책상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테이블을 깔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PPT를 띄우실 테니까 그냥 발표하시는 것처럼 해서 그냥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발표만큼이나 굉장히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신 토론은 10분으로 제가 또 딱 제한을 하겠습니다. 발표 형식으로 하시더라도. 네, 첫 번째 토론은 황우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께서 나와주시겠는데요. 사실 황우연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서 민간 학계를 아우르는 정말 수많은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또 작년까지는 제주에너지공사 제4대 사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또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 전문위원직을 또 맡고 계시죠. 황우연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우연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처음 간 게 2002년이었고 재작년에 그 코로나가 상당히 창궐하고 있는 때에 2020년 11월에 나미비아를 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걸 또 그 패널로 참여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또 발표하신 분들이 스마트 그리드와 IoT, 유비쿼터스 뭐 이런 도시를 다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한전에 있을 때에 필드에서 직접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외와도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새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쨌든 앞에 우리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우리 최열 이사장님 말씀하신 내용, 또 이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아프리카가 시장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보였고 두 분의 이제 발표하신 분들의 자료를 미리 받아서 보면서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지?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의 전체 54개국이 있고 14억 인구가 있는데 대부분이 농업이 이제 한 80%에 광물 쪽이 이제 대략 20%,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6억 4천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전기 없이 살고 있고 대학이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2,000개 정도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대학이 저렇게 많고 인구도 저렇게 많은데 그 아프리카가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가진 강점과 이제 약점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그 기후위기 측면에 대한 것만 놓고 봤을 때 에너지 쪽에서 화력 쪽 발전이 약 56% 정도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인구나 이런 쪽에서 놓고 봤을 때 전기를 쓰고 있는 그 지표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에너지원들을 쓰냐 이런 건 나와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 또 어떤 광물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나 공이 전기를 제대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클린 쿠킹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IEA 자료고요. 22년도 IEA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나를 놓고 보면은 신재생과 같은 경우에 태양광도 왼쪽 축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100기가 단위에 쓰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아프리카는 2-3기가 단위 정도의 이제 태양광들을 설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놓고 보면 주택에서 이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년, 30년 전망인데 30년에 놓고 보면 요리를 한다든지 히팅이나 조명 뭐 이런 데 다 쓰는 걸로 돼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지표인데 여기 보면 20년에서부터 25년, 30년까지의
일반 내추럴 가스에서 태양광이 꽤 크게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석탄이나 석유는 뭐 평균 정도로 유지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보면은 2060년까지 중국처럼 카본 뉴트럴로 간다는 전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그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저렇게 넓고 초록이나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리드 형태가 나와 있지만 저기에 도시들이 들어서면서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 송전망이나 배전망과 같은 내용들이 이 그리드 형태로 놓고 보면은 단절이 돼 있어서 그리드 연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배전망하고 송전망하고 그리고 새로 신규로 건설하는 것을 2030년까지 놓고 보면은 이 자체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또 송배전망이 가지고 있는 손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망을 늘려야 되고 미니 그리드, 그다음에 오프 그리드 뭐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냐, 아니면 직업이냐, 아니면 어떤 스킬에 관련되는 것들이냐 이걸 놓고 보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력망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효율적인 마이크로 그리드나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도시 생활자들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하려면 에너지원 중에서도 전력 에너지원을 스마트 쪽으로 그렇게 가는 형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건데 이걸 놓고 보면은 과거의 전력망 체계가 23년 현재의 전력망 체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에너지원이 신재생으로 가면서 더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 형태가 전 세계가 공이 이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왜?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패널로서 앞에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 자료를 보고 가늠컨대 목표를 어디다 되느냐? 자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지역 단위, 홈이든 타운이든 시티든 스마트 에너지 타운이든 홈이든 시티든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의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파일럿 프로젝트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EMS나 신재생이나 배터리나 전기자동차가 같이 포함이 돼서 해당 국가의 중소기업들, 대학, 그다음에 연구소,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걸로 이제 표준화를 만들면 그 지역 단위로 확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클린 전력과 물 얻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 자료 보신 것처럼 클린 쿠킹도 가능해집니다. 오른쪽에는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참여했으니까 교육도 얻어지고 또 인터넷도 쓰게 되면은 오지까지도 교육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농산물도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닝하고 어그리컬처 이런 쪽에서도 광물 자원도 개발이 손쉬워질 겁니다. 그러면 표준화가 됐으니까 그 제도로 해서 지역 단위에서 얻은 성과로 국가 단위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협력적인 전략을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는 이제 파일럿에 대한 MO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아프리카하고 한 아프리카 재단에서 이제 주도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MOU를 하고 나면 바로 워킹 그룹을 짜는데 워킹 그룹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대학, 연구소, 회사들이 참여하고 오른쪽에는 아프리카 정부, 대학, 연구소, 회사가 또 참여합니다. 그래서 실제의 스마트 에너지 타운과 같은 홈이나 이런 타운이나 시티 이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EPC와 익스큐션을 하면 OEM으로 자연히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준화 과정이 지역 단위마다 조금 다르니까 이걸 피드백해서 완성도가 높아지면 표준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정책, 기술, 인프라, 스페셜리스트들이 그 지역 단위로 아프리카 쪽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훨씬 빨리 리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실제 이제 실전과 관련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다고 하면은 일단 MOU를 맺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 MOU를 맺는 데까지 준비하는 것을 달로 이렇게 최초 제로로 놓고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워킹 그룹을 짜고 하는 것은 시작해서 한 3개월에서 피저빌리티 스터디까지 최장 6개월. 타당성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서부터 한 6개월 정도 시작하면 기본 모델들을 구할 수가 있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최소는 뭐 한 1년 남짓 진행을 하게 되면 파일럿 프로젝트든 표준화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되면은 2년 뒤에서부터는 아프리카 자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앞에 든 여러 가지 혜택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패널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생선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도 낚시하는 방법을 아프리카하고 공유해서 아프리카가 성장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나 다른 세계 기업도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시간 배분과 정확한 토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인환 박사님을 제가 모실 텐데요. 두 번째 토론자이시고요. 그 김인환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구원님께서는 적정기술, ESG, 스마트시티, 에너지전환 등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학술 연구와 자문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왔죠. 앞에 계신 분들이 ODA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 박사님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떤 플레이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중심의 것을 우리 황우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좀 만질 수 있거나 눈으로 비저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제주 사례가 아니겠느냐라는 컨셉으로 제주에서 했던 스마트시티 챌린지에 제가 MP 역할을 한 적이 있어서, 물론 지금도 올해 말까지입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프리카와 연관된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이라는 거하고 그린, 그다음에 분산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걸 할 때 지역에 있는 가장 현안 문제가 뭐였겠느냐, 지역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ICT에 대한 산업 적용도 중요하고 시민 삶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스마트시티 법과 관련된 거는 스마트시티 산업 쭉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 문제하고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제주에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간헐성 때문에 컷테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전국에 비해서 2배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민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유소가 뭐 70%, 80%가 좀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컨셉이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커텔먼트가 많이 일어나는 거였고,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것도 자동차 보유가 전국에서 아마 제주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탄소 중립 환경수도, 그다음에 CFI 2030과 관련된 쪽의 접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 전역에 24개 스마트 허브를 만들자. 저 허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많은 분들이 포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파블릭 프라이빗 피플 파트너십이 연계가 돼야 된다, 상학년이.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플레이스, 피자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지역이거든요. 어느 지역에다가 그런 포피를 적용할 것이냐를 제주도 전역에서 24군데를 찍은 거예요. 저 24개는 에너지가 연관이 되든 아니면 관광객이 많든 일단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일단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컨셉은 스마트하게, 그다음에 클린하게, 그다음에 세이프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주유소를 가지고 GS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주유소를 전환을 해서 전기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만 넣는 게 아니라 충전도 하게 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걸 하게 하고, 생활 밀착형은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 뭐 카페라든가 이런 지역에 좀 더 이제 다양한 모빌리티에 대한 걸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 커뮤니티형은 우리 황 사장께서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신재생 에너지 미래관에다가 저런 거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6개월 후, 그러니까 올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제주공항 바로 앞에 저 건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융합형 스마트 플러스 허브가 만들어져서 저기에 가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융복합,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쁘시면 제가 가서 회의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맨 위층 같은 경우는 오피스가 마련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린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마트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가지고 제주에서 나는 거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에 대한 가장 중심이었어요. 핵심은 P2P 거래가 혹시 안 되겠느냐에 대한 걸로 시작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역이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많이 생산되거나 아니면 연계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쪽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당연히 에너지 거래 접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컨셉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에 대한 걸로 해서 에너지 거래를 만드는 걸로 해서 규제 샌드박스 받은 지 3년이 됐는데 현재까지도 한전과 협의 중입니다. 어렵죠. 예, 근데 결국은 뭐 끝까지 갈 겁니다. 뭐 한전도 이제는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서 조만간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제주에 오게 되면 다양한 어떤 그린 모빌리티를 통해서 그린 에너지까지 활용하는 그런 컨셉 걸로 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에다가 한번 해보는 거죠. 몇 개 키워드를 넣는 거죠. 스마트 모빌리티하고 스마트 융복합 커뮤니티 내지는 스마트 허브를 넣고 2박 3일 내가 갈 지점은 여기다 그러면 챗 GPT가 쭉쭉쭉쭉 해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 정도의 그러한 다양한 시나리오 컨텐츠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역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전기차가 아니라 차량에 대한 운송을 줄일 것이냐에 대한 포커싱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게 할 것이냐. 그러려면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그러한 접점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다양한 정리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제주대학교하고 몇 군데에 대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잉여전력, 커텔먼트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남는 거를 잉여전력을 구매해서 ESS화해서 필요할 때 판다거나 수요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V2G와 연계를 한다거나 하는 쪽에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제주 얘기 나오다가 암스테르담 얘기가 나왔어요. 에너지 아레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왜 우리는 저런 극단적이랄까 어떤 사고에 대한 전환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해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축구 경기장이잖아요. 그 지붕을 전체 태양광으로 씌운 거잖아요. 모든 신재생 에너지가 가능한 지역. 예를 들면 저희가 V2G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이 그림 하나만 봐도 지금 커테일이 날 때 자동차가 ESS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플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누가 그거를 컴퓨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전기차가 모든 ESS, 움직이는 ESS 정도의 작용을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를 제주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썼었어요. 정답은 없다. 탄소 중립 정답은 없다. 제주는 전기차도 있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주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잉여 전력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럼 시민이 직접 한번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커넥티비티 연계성입니다. 처음 코비드가 나왔을 때 오픈 코비드 19과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단부터 시작해서 진단, 검증, 치료, 예방 데이터와 관련된 것을 오픈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채택이 되면 3,500불을 줬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비즈니스가 되고 그걸 소셜 펀딩화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의 위대한 힘을 활용을 했던 건데 현재의 아프리카 상황에 아까 황 사장이 얘기했죠. 맨 꼭대기에 있는 거 보세요. 에너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상황이고 그리고 코비드 19 나왔을 때 백신을 줘도 활용을 못하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었잖아요. 어디 영하 70도짜리 보관할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움직이다가 약 다 버리게 되게요. 그러면 냉장고와 관련된 걸 하고 그럼 에너지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백신 냉장고라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적정 기술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실은 적정기술 학회에 우리 안승훈 교수께서 이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탄자니아에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핵심입니다. 아까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나왔죠.
에너지와 관련된 건 결국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현재 탄자니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컨셉인데요.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리고 이게 농산물하고 연계되고 다 소득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통해서 물 관리하고 농작물을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얻는 이러한 컨셉. 그래서 융복합적인 게 특정한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올해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탄자니아에서 이 학회가 열립니다. ICAS라고 해서 핵심은 에너지물,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슷한 컨셉을 할 때 아예 적정기술 학회가 ODA와 관련된 걸 여기에 직접적으로 인볼브가 되는데, 제가 제주 섹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주의 탄소 중립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에너지와 관련된 거, 환경 정책과 관련된 거, 분산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프리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규모도 작고 굉장히 현지에서 소화되고 현지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현장에 있어서 적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앞에 발표한 거에 그럼 뭘 갖고 할 건데 라고 할 때 오케이, 그러면 제주에서 저희 해봤고요. 해보다 보니까 이건 되고 이거는 이래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같이 이렇게 극복하십시다라는 역제안으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 전에 개회사에서 이사장님께서 정답은 없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좀 보태달라 했는데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